옛날 옛적 경상도의 깊은 산속에는 음성산이라는 신비한 산이 있었다. 음성산에는 수백 년에 걸쳐 대대로 내려져온 민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산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산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는데 그는 음악과 소리에 관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산신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 음성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우였고 그는 현실의 고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연주하며 위안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좋아했지만 현실의 공공함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준우는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던 그는 문득 조용한 숲속에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멜로디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가지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는 듯한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다. 준우는 그 소리를 따라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풍경의 연못가였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존재, 그는 바로 산의 수호자, 음악을 지배하는 산신이었다. 산신은 준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음악을 들었다. 너의 진정성이 담긴 음률은 이 산을 감동시켰단다. 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와 산신은 함께 밤새도록 음성을 주고받으며 연주를 했다. 마치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듯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산신의 연주를 들으며 준우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음악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산신은 준우에게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다. 이 연못가에는 특별한 물이 흐르고 있다. 너의 악기를 이 물로 씻어라. 그러면 그 악기는 천상의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준우는 산신의 말을 따랐고 그의 악기는 마치 산 전체의 에너지를 머금은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후 준우는 마을로 돌아갔고 그의 음악은 더욱 성숙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깊은 감정을 느꼈고 마치 그곳에서 산신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다. 준우의 음악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음악으로 치유와 위안을 주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음성산을 찾아가 산신에게 음악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전설을 이어갔다. 준우의 음악은 마술과도 같았고 지금도 그 전설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기억으로 남아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인천 해변가에는 하찮게 살아가는 한 어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날이 갈수록 고기는 줄어들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다에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난 그는 애써 작은 배를 지탱하며 근처 섬으로 간신히 피신했다. 그 섬은 평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무인도로 유명했다. 어부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섬을 돌아다니던 중 신비로운 빛이 나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바다의 색깔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물고기들이 춤추고 있었다. 어부는 무엇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는지 믿을 수 없었다. 여신은 그를 찬찬히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용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단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알게 된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여신의 요구는 인천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용궁에서 전해오는 바다의 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었다. 어부는 생각에 잠겼다가 그 부탁을 수락했다. 여신은 그에게 용궁의 진귀한 귀고리를 주며 이를 통해 언제든 자신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부는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을 느끼며 귀고리를 받았다. 이후 바다로 돌아와 폭풍이 지나간 후 인천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할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그의 눈빛과 귀고리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 점차 그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인천의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어부는 마을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다. 매년 그날의 이야기를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작은 축제를 열었다. 그렇게 인천 민속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는 그 지역을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주는 전설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흐르며 또한 현대화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여신과 어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바다를 지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너른 바다를 품고 있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울진 주민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이자 신성한 존재가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를 장악하는 신성한 여신의 파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파는 바다의 근심을 듣고 파도를 잠재우며 풍요로운 어업을 보장하는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노을이 질 때면 하늘과 바다를 연결하며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매년 한 번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명을 받은 해파 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용왕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일이 다가오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차려입고 해안가에 모였습니다. 제사에 사용될 음식들은 정성껏 준비되었고 바다의 축복을 기원하는 제문이 낭송되곤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한 대열을 이루어 손을 잡고 바다로 나아갔고 이윽고 바닷물에 발이 잠기는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원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용왕제의 정점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 앞에서 행해지는 제물 봉헌식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해파 여신이 매년 이곳에 내려와 마을 주민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매우 신성시되었습니다. 바위 앞에 올려진 제물에는 어획물뿐 아니라 농산물, 직접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업을 넘어선 마을 전체의 노고와 정성을 의미했습니다. 주민들은 순차적으로 바위 앞에 나아가 기원을 올렸고 그 기원이 담긴 작은 나무 배를 바다로 띄우며 해파 여신이 이를 용왕께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확한 생선과 곡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로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기원의 예식이 아닌 공동체의 단합을 상징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울진 주민들의 해파 여신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바다에서 얻는 모든 축복과 위험을 해파 여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용왕제는 단순한 보살을 넘어서 울진 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도 바다와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구름산자락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이였다. 철이는 보통의 도깨비와는 다르게 한번 본 모습으로 머리에 각인되는 도깨비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철이가 나타나면 그 날씨가 맑고 풍년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김천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던 어느 늦봄 구름산자락 마을은 큰 고난에 처해 있었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갔다. 특히 농부들은 변변히 키워낸 작물 하나 없이 낙심하여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회관에 나와 도깨비 철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자 라고 목소리를 낮게 내어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했으나 추락한 상황을 해결할 도리가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마을의 젊은 청년 중에서 용기 있는 4명을 뽑아 구름산자락 깊숙이 들어가 도깨비 철이를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설렘이 반반 섞인 감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세 번째 날 청년들이 북투성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구름 산자락의 깊은 곳에서 철이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는데 철이는 처음에는 그들을 보고 웃으며 정말로 나를 믿느냐? 고 물었다고 한다. 청년들은 그 가능성을 철저히 믿었고 철이에게 절실히 부탁했다. 철이는 그들의 간절함에 감명받아 다음날 밤 구름으로 마을을 덮어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청년들이 돌아와 전한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경의를 느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밤 하늘에는 살며시 구름이 모여들더니 밤새 기적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땅들은 척박함을 벗고 곡식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 그 이후로 김천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 도깨비 철이를 존경하며 매년 가을 수확철이 오면 철이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도깨비 철이는 이렇게 김천의 신앙이 되었고 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고요한 산골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처음부터 경치 좋고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그곳에 산신령과 용신단이 함께 머문다는 전설이었다. 이 두 영적 존재는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주고 또한 제각기 영역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어른들이 말하길 가을이면 산신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였다. 수확의 계절이 오면 그는 노란 단풍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주었다. 산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곤 했고 이 기간 동안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제례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기와 과일, 쌀을 산정상에 놓고 산신령을 위한 춤과 노래를 바쳤다. 한편 용신단은 마을 근처 흐르는 맑은 냇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용신단이 없는 날에는 이 곳의 물이 말랐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나무를 베고 강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잦아질 때 흔히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였고 연례로 용신단을 위한 물축제를 열어 용신단의 기쁨을 사길 바랐다. 축제 중에는 작은 뱀 모양의 촛불 배를 띄우며 소원을 담아 각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어느 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전체가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고 우물은 바닥을 보였다. 결국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 장고 끝에 결단을 내렸으니 용신단과 산신령에게 제착이 원하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는 더욱 더 진심 어린 절을, 용신단에게는 잡곡과 미소를 담아 준비한 음식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 특별한 새벽에 산신령이 마을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고 이는 고지어 세찬 소나기로 변화여관과 논밭을 가득 채웠다. 용신단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막혀있던 용수로를 여러 물이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였다. 마침내 마을에는 새로운 결실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두 신의 은혜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였다.
이후로 마을의 전통은 더욱더 견고해졌으며 각각의 재래는 모두가 참여하는 중요한 공동체의 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팽성 마을 사람들은 이 신령 한두 존재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팽성은 단순한 자연 풍광이 아닌 연대와 신에 대한 믿음이 깃든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